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벌써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아마 또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참 너무 빨리 시간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 청소년 문화론 제5장 청소년 사이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문화는 디지털 세대 이해부터 청소년 사이버 과제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디지털 세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동서양의 그 아날로그 시대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자,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특정 시대에 이 급격한 출산율 증가를 경험한 이 이제 이 베이비붐 시대를 이제 우리가 지칭하는데 자, 미국의 경우는 언제였느냐면 미국의 베이비붐 시대는 여기에서는 2차 대전 후인 이제 2차 대전 후인 1946년서부터 이제 1964년까지가 이제 미국은 베이비붐 시대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 전쟁 휴전 협정을 맺은 이후 그러니까 1955년서부터 63년생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베이비부모 시대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급격한 이제 출산율로 인해서 이 베이비부모 시대를 이제 우리가 겪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연령대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60대 이후부터 이제 이전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쭉 이제 60대 이제 이전부터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그 이들은 그 아날로그 문화였던 마지막 세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정부와의 어떤 낀 세대, 이런 어떤 정부와의 낀 세대, 그래서 컴맹의 제1세대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이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는 그리고 디지털 기와 어떤 그런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시대가 우리가 이제 그 아날로그 세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컴퓨터 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컴퓨터를 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니까 군대에도 보면 타자기글, 그죠? 어, 타자기로 해서 이제 그 전동 타자기로 해가지고 치고 이제 타자기로 했고 쳤고 그게 이제 또 전동 타자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286 이제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이제 나오기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는 이제 하나도 칠 수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역을 해서 학교에 보니까 학교도 286 컴퓨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여직원이 이제 그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마 학교에도 보니까 조교들도 그렇고 이제 그 컴퓨터를 뭐 타자를 이제 잘 칠 때도 보면 200에서 한 300을 쳤는데 혼자만 계속 타이프를 치다 보니까 500에서 600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세대가, 여러분은 그래도 조금 이제, 뭐, 세대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이 컴퓨터를 접하면서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컴퓨터를, 어떤 면에서는 접하지 못한 이 낀 세대. 우리가 또 중간에 보면 우리 부모하고 자녀에서도부터 낀 세대잖아요. 우리도 보면.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세대 같아요. 하다가 보면 저장을 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저장 밤새도록 했던 그런 작업들이 다 한 번 예를 들어서 날라간다 그랬죠. 저장을 안 하니까 날라간 상황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그것들을 다 또 새롭게 또 밀고 깔아야 하는 일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리고 또 잘못 또 눌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작업했던 사항들이 또 뭐 없어지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가 사실은 이제 아날로그 이제 세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대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이 세대를 보면 그 경험적 지식에 이제 근거한 생활을 하는 세대잖아요. 아날로그 세대는. 그래서 이 전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급변하는 어떤 사회 환경이라든지 경제, 문화, 그다음에 어떤 환경 이러한 어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세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아날로그 세대는 중요한 위치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모든 정책의 형성자이고 운영자고 그다음에 집행자가 이 아날로그 세대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청소년들의 어떤 부모이고 교사이고 지도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어떤 시각적이고 감성적이고 디지털적인 어떤 문화를 접했을 때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어떻게 돼요? 다소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을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 이런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겪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이주민입니다. 이 디지털 이주민은 자 출생 시부터 어떻게 돼요? 출생 시부터 이미 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대중화와 인터넷이라는 이런 그 사이버 공간에서 현 시대와 공존했던 그리고 어떤 그런 실적으로 보면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지만 디지털 시대로 이민을 온 세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아날로그 세대는 뭐 컴퓨터 얘기를 못했다 그러면 이미 컴퓨터가 진행되어 오면서 이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민 온 세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80년대생이죠. 그래서 어떤 기성세대에서 후천적으로 이 디지털 기술에 적용해 나간 이 세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적 감성과 어떤 취향을 지니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베이비부머 시대 이후에 이제 X세대 그다음에 디지털 이주민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이주민들은 어떤 원래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 생긴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낯설어하고 신기술에 대해서 다소 어떤 비평적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는 이민을 온 땅의 어떤 문화가 낯설어도 그곳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떤 이민자들의 생활이잖아요. 그렇듯이 디지털 이주민들은 원래 자신이 가졌던 이 아날로그적 습성을 가능한 한 빨리 어떻게 돼요? 버리면서 디지털 시대의 어떤 문화를 적극 수용하려는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원주민보다 더 빨리 뉴 디지털 미디어를 수용하고 습득해 하려 한다는 이런 어떤 세대가 이제는 디지털 이주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한 세상 속에서 이제 디지털 원주민인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를 기존의 가치관과 그다음에 세계관에 접목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중간 세대가 이제는 디지털 이주민 세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디지털 이제 원주민. 자, 원주민은 뭐냐면 자, 디지털 기술과 함께 자라온 첫 세대죠.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체화한 이 세대를 우리가 지칭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디지털 장비와 기술을 기술이 아닌 어떤 그 생활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N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세대를 열어간 이제 이들을 이제 N세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6년도부터 64년에 태어난 그 베이비부머 세대는 어떻게 돼요? 자녀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세대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그 베이비부머 시대에 이제 태어난 그런 이제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1977년서부터 1997년 요 사이에 출생한 요새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상당히 늦게 이런 어떤 정보화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면서 PC가 어떻게 돼요? 인터넷,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제 보편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세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세대가 또 어디냐면 1998년서부터 이제 2001년 요 세대입니다. 요 세대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이 디지털 기술을 접한 세대를 우리가 이제 원주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10대 청소년들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릴 때부터 젓가락부터 어떻게 돼요? 젓가락보다 마우스, 그다음에 이 휴대전화를 먼저 손에 쥐어온 이 시대다.
그래서 인쇄 매체보다도 이제 디지털 매체를 먼저 접한 세대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국경을 초월해서 정보를 나누고 그다음에 협업하고 친밀감을 쌓는데 매우 익숙해한 세대가 이제 우리가 이 세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를 매체를 통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이 새로운 문화를 설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디지털 원주민, 우리 신세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소셜 미디어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소셜 미디어. 자, 소셜 미디어의 개념과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현재 이 현대 청소년들은 학교나 집, 어떤 심지어 길에서까지 온종일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각종 휴대용 기기들을 통해서 이 디지털 미디어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 온 마음을 쏟으며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디지털 미디어가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이처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일컫는 이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는 1997년에 이제는 그 티나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티나사키에 의해서 이제 최초로 사용된 개념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커뮤니티와 같이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이 서비스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소셜 미디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셜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2000년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갔는데 이제 그거 전에 이제 디지털 원주민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로마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유목민은 어떻게 됩니까? 정착하지 않고 떠드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유목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는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21세기형 신인류를 뜻하는 용어가 이제 우리가 로마드, 어떤 말에서 보면은 디지털 로마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N세대라고 얘기했는데 N세대는 어떤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있어서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이제는 인터넷의 일상생활의 어떤 동반자처럼 활용하고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디지털 원주민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어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서 어떤 시공간을 넘나들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자 최초 커뮤니티와 같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티나샤키라고 하는 사람이 1997년에 이제 이것들을 그 사람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서비스를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소셜 미디어는 자 개인이 저작물을 창작하고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 각종 관련 도구를 포함해서 이 사이트와 서비스의 전반을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도구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이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다양한 어떤 유형들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 소셜 미디어는 이 소셜 미디어와 매스 미디어가 있다. 매스 미디어.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소셜 미디어와 매스 미디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기존에 사용했던 뭐 TV나 신문, 잡지, 라디오 이와 같은 어떤 매스 미디어 이 매스 미디어가 소비와 생산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메커니즘 즉 일대 다의 어떤 일방향 그러니까 하나의
다수의 어떤 일방향 관계 형성에 이제 기초해서 작용한다 그러면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돼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수에게 이렇게 이게 방향이 적이 된다 그러면 소셜 미디어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그죠? 양방향성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돼요? 직접 만들어가는 이 다대다의 어떤 그런 쌍방향적 관계성 미디어라는 점에서 우리가 소셜 미디어나 매스 미디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방향으로 한 명에서 한 명에서 일대 다수를 접하고 있는 것은 미디어라고 매스 미디어라고 하고 양방향, 쌍방향,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다대다. 이것은 이제 소셜 미디어다라고 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의 특성은 우리가 첫 번째는 맥락적 사고와 결합해서 사회적 이슈를 생성하고 전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간의 어떤 상호 매개를 통해서 사회적 의미를 재창조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개체 간의 어떤 관계를 무난히 확정해서 사회를 움직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 확정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 기반을 확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는 집단의 힘으로 어떤 성과의 양적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소셜 미디어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이제 유형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유형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SNS입니다. 이런 SNS는 어떤 면이냐면 소셜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인맥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SNS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싸이월드 이런 어떤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의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어떻게 돼요? 어떤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이 쌍방향 이런 어떤 그런 소통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이제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이 웹사이트, 그래서 여기는 어플리케이션을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쌍방의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SNS는 물리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공간에서 또래들끼리 어떻게 돼요? 모여서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이 청소년들만의 어떤 공간이 탄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공개 혹은 비공개로 인해서 뭐 개인 프로필을 만들고 친구들과 공개하고 그다음에 또 혹은 뭐 비공개도 할 수 있죠. 상호작용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이제 이루어간다라는 거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잡담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어울리는 이런 활동을 한다. 그래서 과거 우리 시대는 나가서 뭐 축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뭐 농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뭐 어떤 집단 활동을 했다 그러면 현재 활동을 했다면 우리가 이런 SNS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는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다양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블로그입니다. 이런 블로그. 자, 블로그는 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기 이제 SNS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있고 트위터가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그죠? 인스타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 스토리가 있고 싸이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2004년에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가 했습니까?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개발해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맥을 개발하고 특징을 여러 가지 어떤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메일 계정을 등록하고 친구를 찾거나 초대장을 보내서 이런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가입자들끼리 어떻게 돼요? 인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트위터는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이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상대방의 승인이 없어도
관계를 구성하고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트위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은 자, 사진이나 어떤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공유해서 이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는 어떻게 돼요? 카카오톡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뭐 자신의 사진이라든지 일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정보와 프로필 이런 것들은 카카오스토리에 연결된 친구에게 뭐 전체 그러니까 공개할 수도 있고 뭐 비공개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게시물을 통해서 댓글을 달기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싸이월드 같은 거는 자 이건 이제 뭐 2001년에 우리도 이제 뭐 많이 이제 처음에 이게 인터넷 사용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싸이월드를 많이 통해서 서로가 공유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있고 카카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SNS에 자기매김해 왔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런 환경에 밀려서 조금은 이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싸이월드는 어떤 미니 홈피라는 이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뭐 일촌이라는 인맥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돼요? 친구들과 광범위한 뭐 소셜 인맥을 형성한 이런 어떤 핵심 기능을 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긴 웹이나 어떤 그 앱이나 읽기 이런 합성어로 사용자가 웹에 기록하는 일기나 일지로 온라인 저널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 블로그는 그 블로거와 무관한 어떤 세계의 여러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링크와 같은 이 콘텐츠를 구성을 해서 개인 일기라든지 블로그 주인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콘텐츠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지식 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활동 중에서 하나가 유튜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이제 2005년 2월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이것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이제 친구들에게 어떤 파티 뷰들을 배포하기 위해서 이제 모두가 쉽게 이 비디오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이제 생각해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튜브의 시초가 됐고 지금은 뭐 거의 어떤 페이스북과 함께 청소년들의 어떤 80% 이상이 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학교 급이 낮을수록 유튜브와 같은 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 검색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이제 이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블로그는 트위터와 같은 어떤 간단한 콘텐츠를 배포한 SNS다. 그 다음에 이제 위키스는 자 위키피디아처럼 이 콘텐츠를 추가 또는 보완하면서 공동으로 이 백과사전 등 정보를 완성해가는 서비스다. 팟캐스타 있죠. 팟캐스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이팟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의 합성으로 이용자가 오디오 파일을 mp3 형식으로 올려서 공유하는 것 팟캐스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아까 유튜브 말씀드렸고 인스타그램 말씀드렸고 자, 영상이나 사진 등 특정한 종류를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콘텐츠가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인스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는 현대의 어떤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놀이 문화를 통해서 이게 여러 가지 가상의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SNS 우리가 이제 아까 다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을 우리가 가상현실의 증강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화 과정의 절정은 뭐냐면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이 멀티미디어 기술 융합의 결과로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출현한 가상세계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 공간이
상상의 세계를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내서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대화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세계, 이것이 이제 가상 공간입니다. 가상 공간. 그런 걸 알으면 이 가상 현실은, 자, 가상 공간에서 재현되는 현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 공간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지만 마치 현실의 세계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리니지 게임을 통해서 이 가상 공간에서 여기서 자기가 거기서 참여해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은 반대로 실제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 그래서 실제 공간에 각종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시켜서 만들어져 간 것이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증강현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오플라인 오브제를 사용해서 사람에게 비추니까 관련 정보가 뜬다는 내용이 어떤 이제 CF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처럼 이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예전에 없던 이러한 새로운 사업은 청소년들의 어떤 여가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가상 공간이 어떤 면에서는 장소와 물질에 기반한 이 현실 세계와는 달리 어떤 컴퓨터 네트워크 속에서 이제 존재하는 공간으로 정의되었다면, 현대는 어떻게 돼요?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정보 기술의 혁명, 이것을 통해서 가상이 아닌 현실의 세계로 이제는 받아들여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상현실을 우리가 특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하면, 자, 이제 사이버 문화에서 어떤 그 사이버 문화를 어떤 정의하기 전에 이제 이런 어떤, 아까 보면 이 가상현실의 우리가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익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명성. 자, 익명성이라는 뭐냐면, 자, 인터넷이라는 이 가상 공간은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뭐 정보 교환이라든지 의사소통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고 누구나 제약받지 않고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반번 이름표를 달고 이 실명성을 띈 채 줄을 지어서 생활해온 청소년들에게 이 익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 이 가상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자유롭고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익명성과 이 비대면성은 사이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동전의 양면처럼 익명성에서 이 비롯된 부정적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이제 대두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안으로서 온라인 네트워크의 어떤 모든 장치들이 IP 주소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SNS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익명성을 유지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IP만 찾으면은 누가 뭘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PC방에 가서도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글을 올렸다 그러면 그 올린 예를 들어서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방문한 그 어떤 그 시간을 기록해서 뭘 봅니까? 우리가 CCTV로 보면 딱 앉아서 거기 앉아서 한 사람 누군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니까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익명성은 있지만 IP를 통해서 이제 가지게 되었다. 자, 두 번째는 탈공간성입니다. 탈공간성과 비동시성. 자, 가상 공간은 이 물리적 장소가 갖는 어떤 제한성과 구속성을 벗어나서 공간적, 시간적 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어느 곳에든지 그리고 24시간 실제적인 현장감과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장소에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그들이 모일 만한 공공장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 집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청소년 개인도 어떤 면에서는
빡빡하게 어떤 계획된 스케줄 이것들을 소화해야 하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내서 직접적인 만남을 갖기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 공간은 청소년들만의 어떤 공공장소가 되어주고 모임이 되어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다양성. 이런 현실은 자, 현실 세계에서 규정화되어 있는 이 개인의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익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자기 자신을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자아를 발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서 보다 큰 세상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여기에서는 이 다양성에서 익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자, 가상 공간은 뭐 성별이나 나이, 개인적 어떤 지위 이런 것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하게 어떻게 돼요? 활동이 가능한 이 개방적인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 개성 있는 주체로 대우받기에는 매우 제약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상현실에서는 동등한 주체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이 차가운 친밀감입니다. 차가운 친밀감. 자, 가상 공간에서 익명성을 전제로 이 불특정 다수의 무수한 사람들과 만나서 제약 없이 다양한 어떤 이야기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필요 없다고 여겨지면 아무런 미련이나 감정, 이 감정적인 여운이나 이런 것들을 없이 분리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상현실의 어떤 특징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단의 어떤 소속원으로서 어떤 유대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 사이버 어떤 그런 현상이 가상현실 속에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책임성 이런 것들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약화시키는 결과는 또 자기 자신의 속에서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나약화시키고 이런 어떤 측면도 또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 자, 여기에서는 자, 사이버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 문화다라고 우리가 이제 일컬을 수 있는데, 자,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이 컴퓨터 통신이나 오락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 가상현실 기술을 우리가 중요한 구성 요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이버 문화라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발달이라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으로 여기에서는 문화라든지 혹은 사이버 공간 문화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 발달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문화적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여기에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이 문화입니다. 자,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습 동기와 그다음에 욕구 수준에 관계없이 입시에 대한 어떤 중압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물리적 놀이 공간과 시간을 어떤 면에서는 박탈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문화 그리고 유보된 상태에서 사이버 공간은 그들만의 놀이 공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이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시 공간이라든지 어떤 비용의 부담 이런 것들이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뜻이 맞는 친구들과 관심사를 함께 나누고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어떤 블로그, 홈피, 그다음에 웹서핑, 웹툰, 온라인 팬클럽 활동, 뭐 스포츠나 연예 기사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활동들을 즐거움 이런 활동들을 즐거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즐거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그 사이버 문화가 이게 청소년 문화화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학교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잠깐의 쉬는 시간과 그다음에 이동 시간에 기분 전환을 하고 즐거움과 이완을 찾게 해주는 이런 탁출구 역할을 해주는데 이것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사이버로 인해서 인터넷의 어떤 그런 그 중후 현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어려운 그런 사이버 문화에 의해서 이제 어려운 문화를 또 겪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정체성 표현 및 자기 표현 문화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 현실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성, 어떤 면에서는 자기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현실 공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청소년들이 스스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버 공간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떤 다양한 역할과 이 모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실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소통 문화입니다. 소통 문화. 자, 우리나라의 그 만 6세 이상 국민의 어떤 스마트폰 보유 현상을 보니까 뭐 90% 이상이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어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과 그 스마트폰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에게 중요한 이제 일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자,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뭐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청소년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스스럼 없이 표현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과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여전히 어떻게 돼요? 소중한 친구들과 소통하고 친목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동시에 다양한 어떤 새로운 이러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특징은 여기에서 이 특징에 대해서는 논하라 설명하시오라고 해가지고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 획득 및 공유다. 자, 청소년들은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학업 관련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 지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거는 어디냐 뭐냐 하면 자, 어디에나 분포하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성이 되고 실제 역량을 동원하는 이 지성을 우리가 집단 지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은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참여라든지 개방이라든지 공유함으로써 이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 참여 문화입니다. 이 사회 참여 문화. 자, 청소년들은 이 소설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포스팅하고 댓글을 달고 그다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원을 이제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학교에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할 게 있으면 누굴 찾아옵니까? 뭐 담당 어떤 그런 교수를 찾아오고 안 되면 또 행정부서에 가서 문의하고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이제 신문고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올린다는 거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또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가서 그 만나서 해결되는 어떤 그런 교수나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지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층별로 뭐 소대장, 중대장, 뭐 예를 들어서 대대장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문고나 바로 어떤 그런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민원을 제기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다양성과 또 어떤 신속성 뭐 여러 가지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주변의 관계들을 또 뛰어넘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또 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서명 운동을 통해서 뭐 정치에 참여하거나 뭐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뭐 사회적 어떤 기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스마트폰의 어떤 고이용자 집단일수록 정치 담론에 관한 관심이 높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뭐 투표라든지 뭐 정치 선거, 캠페인, 시위, 뭐 사회 운동, 특정 제품 불매 운동, 이런 어떤 사회 참여의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스마트폰 고이용자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뭐 사회 참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진로 개발이라든지 가치 실현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사회 참여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 청소년 사이버 문화가 어떤 모범이라 할 수 있다라고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이용하면 모범이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특징에 설명하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어떤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부터 이제 우리가 진행되는데, 이런 온라인 문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빠른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게임. 자, 온라인 게임은 남자 청소년 경우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용한 어떤 기능이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온라인 게임에 중독이 된다. 그래서 뭐 현실 기피라든지 잔인성, 폭력성, 선정성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관련 문제가 되는데 이 가상과 실제를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현실 세계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어떤 어떤 그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잔인한성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폐쇄성이라든지 고립이 되고 수면장애, 부적응, 모방, 조작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라인 게임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상현실에 이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현저하게 어떻게 돼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곤란을 겪게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감수성 양면의 어떤 비인간적인 마음을 배우게 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불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뭐냐면, 자, 소셜 미디어 연결망은 어떻게 돼요? 24시간 내내 존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적인 어떤 위협이 손쉽게 행해질 수 있는 반면에 부모나 교사가 파악하기에는 어떻게 돼요? 구조적으로 어려운 이런 어떤 그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어떤 조롱한다든지 커뮤니티에서 왕따라든지 악성 댓글, 그다음에 와이파이 셔틀, 게임 아이템 셔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런 학생들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 피해 학생에게 어떤 상납받는 이 게임 아이템 셔틀 이러한 어떤 사례가 청소년들 사이에 이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또 한편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사이버 범죄입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는 그 서비스는 그 속성상 뭐냐면, 자,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어떤 기본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에 어떻게 돼요? 어떤 이용될 가능성, 어떤 이런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 노출이 되고, 사생활이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이버 스토킹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면에서 보면은 어떤 모방 범죄로 인해서 게임을 모방한 청소년 범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심상치 않게 발생되곤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상에서 이제 그런 어떤 게임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노출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언어 폭력입니다. 자, 청소년의 어떤 소셜 미디어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소셜 미디어에 따르면 자, 청소년은 소셜 미디어가 어떤 유행어, 그다음에 어떤 속어, 어떤 은어, 그다음에 어떤 학습의 장 이런 것들이 되었다고 응답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유언비어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확산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이 SNS에서 욕설이라든지 협박, 비방, 조롱, 저주 이런 어떤 공격적인 언어가 아무런 비판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비속어를 통해서 거친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어떤 그 빈도는 언어 폭력의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폭력은 허위사실 유포, 그 루머 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러한 언어 사용은 현실에서 대화거나 글을 쓸 때도 사용하게 되어서 이제 이런 어떤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사이버 음란물입니다. 이 사이버 음란물이라는 것은 자, 청소년들은 이 사이버 음란의 접근성이라든지 지불 가능성, 익명성 이런 어떤 성과 관련한 이런 온라인 환경의 어떤 트리플 A 엔진으로 인해서 너무도 쉽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공공연하게 노골적인 성관계 관련해서 이런 어떤 매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야한 동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야한 소설, 야한 사진, 야한 게임 이런 음란물을 접하고 친구들과 음란물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은 어떻게 돼요? 사이버 섹스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성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성 중독의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어떤 그런 폭력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에 현실 세계에서도 관련 행동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청소년 사이버 문제 문화의 어떤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자, 유익한 이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 분야라든지 진로 탐색, 여가, 뭐 청소년 전반에 걸쳐서 자기를 표현하고 정보를 획득하고 건전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문화의 어떤 순기능을 부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이버는 분명히 역기능적인 데 있지만 여기에서는 순기능적인 이런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가출, 성매매 이런 유입 등을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앱 개발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전국의 어떤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꿈꾸는 별, 이 꿈꾸는 별이나 청소년의 다양한 어떤 고민 상담을 해결해주는 이 홀딩 5 이런 앱이 대표적인 이제 예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홍보가 돼서 꾸준히 이런 것들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사이버 문제로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스마트 미디어 활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소셜 미디어를 좋아하고 오랜 시간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디지털 기술을 능숙능란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이 포털 사이트에서 질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료를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의 어떤 보안을 설정하는 일 등 이런 것들이 매우 어떤 면에서는 미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 노력을 함양해주고 스스로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절제력을 기르기 위한 그다음에 어떤 그 리터러시 이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역량 강화다. 자,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 트렌드를 읽고
변화를 민감하게 예측해서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 청소년들과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몸소 부딪히고 그들을 리드하는 이런 어떤 청소년 지도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자, 사이버 폭력 피해에 대한 이 대처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 이 시공간을 초월한 심각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 예방교육과 함께 이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자,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어떤 표현하고 그다음에 보복하지 않고 벗어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시하거나 차단하기 그다음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변 어른들께 알리기 그리고 관련 어떤 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 및 삭제 요청하기 그다음에 경찰 신고하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치 요령들을 숙지하고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 사이버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문화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이버와 우리가 이제 청소년 사이버 이런 기기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들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떤 조치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역기능을 방지하고 이 역기능을 방지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순기능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기관이나 교육을 이래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여기는 청소년 지도사, 그 다음에 학교 교사, 그 다음에 뭐 학부모도 해야 되지만 부모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부모들이 요즘에는 뭐 다 직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역기능적인 요소로 인해서 어려운 점을 겪는 친구들을 또 그들을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할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벗어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간에 이 역기능이 순기능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또 그런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